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최인철.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 같은 문을 두고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입구가 될 수도 있다. 프레임은 대상에 대한 정의다. 사물과 상황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는 것. 그것이 프레임을 바꾸는 길이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돈, 건강, 가족, 일 등 매우 많다. 당신은 요즘 얼마나 행복하신가요?를 묻기 직전에 던진 질문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주된 프레임이 된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이 자주 던지는 질문을 점검해야 한다. 자기 삶에 대한 평가가 시시하다면 내가 시시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질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뭔가 더 나은 답을 찾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부터 점검해야 한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의 말이다. 이 말은 그가 세상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바버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성공한 사람인지 힘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배우고 있는 사람인지 배우기를 멈춘 사람인지가 궁금한 것이다. 프레임은 은유다. 학생과 교수의 관계에 대한 비유 중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군사부일체다. 스승을 왕과 아버지에 비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서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이 존경받는다. 그러나 바로 그 비유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나 교수의 권위에 도전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불경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교육은 한국 사회 성장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창의성 부재라는 난제에 봉착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제지간에 대한 이 한국적 비유에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기업은 회사를 가족에 비유한다. 어떤 기업은 회사를 실험실로 비유한다. 가족으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관계가 중시되고 실험실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모험과 창의성이 중시된다. 가족으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위계질서와 조화가 핵심 가치가 되지만 실험실로 비유되는 회사에서는 위계질서보다는 평등과 독립적 사고가 우선적인 가치가 된다. 개인, 가정, 조직, 국가에는 나름의 은유가 작동한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은유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유 속에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프레임을 바꾸고 싶다면 바로 그런 은유를 찾아내서 바꿔야 한다. 프레임은 욕망이다. 욕망은 프레임의 강력한 원천이다. 욕망이 세상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든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욕망이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보게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더 크게, 더 자주 보인다. 프레임은 고정관념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서 갑자기 꺼졌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응급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며 절규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버지는 아들과 사고를 당한 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던가? 혹시 의사가 친아버지고 야구장에 같이 간 아버지는 양아버지였을까? 당신이 이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 외과 의사는 남자라는 전통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고정관념의 프레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곧바로 그 의사가 엄마임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외과 의사가 엄마라고 짐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응급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의사라는 말에 거의 자동으로 남자를 떠올린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해 뿌리 깊게 형성되어 온 젠더 프레임의 희생양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인종, 성, 나이, 국가, 사회적 지위, 옷차림, 외모, 학력 등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을 대할 때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고정관념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 고정관념이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과 만나는 일은 일생을 걸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할 것처럼 사랑하라. 늘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주어진 시간과 사람들을 대하게 한다. 이렇게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거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자명하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기 쉬운 프레임은 대개 하위 수준이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남들도 다 안 하는데 뭘. 이런 생각들. 그렇다면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 프레임을 나누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상위 프레임에서는 why, 왜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에서는 how, 어떻게를 묻는다는 점이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는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항상 주변의 이슈들을 쫓느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만다. 우리에겐 동일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인 수준에서부터 추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어떤 수준의 프레임을 선택하는지는 행복과 의미 추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한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실패를 부르는 회피 프레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성취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접근 프레임이다. 반면에 안주하는 사람의 프레임은 회피 프레임이다. 접근 프레임은 보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로 얻게 될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열광한다. 그러나 회피 프레임은 실패 가능성에 주목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수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보상의 크기보다는 처벌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회피 프레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어려운 일을 시도해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행여나 일을 도모하다 망신을 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 한다. 설령 성공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1%의 실패 가능성에 연연한다. 소유와 경험의 차이. 20세기 사상가 중 한 사람인 에리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산업화로 인한 물질적 풍요가 가져오는 폐해를 지적하고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옮겨갈 것을 강조한다. 일상에서 소유의 프레임과 경험의 프레임이 가장 빈번하게 대비를 이루는 분야는 소비의 영역이다. 같은 물건을 사면서도 경험 프레임을 갖고 구매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통해 맛보게 될 새로운 경험에 주목한다. 그러나 소유 프레임을 갖고 구매하는 사람은 소유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경우 소유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단순히 가구를 장만하는 것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가구를 소유하려 한다. 그러나 경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책상과 의자를 통해 경험하게 될 지적인 세계를 기대한다. 그곳에 앉아서 읽을 책과 써내려갈 일기를 상상하는 것이다. 자기 프레임. 세상의 중심은 나. 미국 코넬 대학교의 스턴버그 교수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자기 중심성을 꼽는다. 자기라는 프레임에 갇힌 우리는 우리의 의사 전달이 항상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한 말과 메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은
우리 자신의 프레임 속에서만 자명할 뿐, 다른 사람의 프레임에서 보자면 애매하기 일쑤다. 이러한 의사불통으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무감각과 무능력, 배려 없음을 탓한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가 알기엔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고 구박하기 일쑤다. 그 개념들이 어른들에게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이다. 남녀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몇 시간째 토라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장난친 것 가지고 왜 그리 속 좁게 구냐며 되레 화를 내는 남자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장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모른다.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라며 상대방을 추궁하지만 실상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들릴 수밖에 없다. 이미지 투사.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타인을 평가하거나 첫인상을 규정할 때 늘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차원에서 본다. 누구를 만나든 똑똑해, 능력 있어 보여, 좋은 대학을 못 나왔어, 성격만 좋아 라는 식으로 평가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사람의 차원에서 타인을 평가한다. 가령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따뜻해 라는 식으로 말이다. 심리학자 레비츠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주변을 잘 살펴보라. 어떤 사람이 10명의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10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그 10명의 사람을 돈으로 평가할 것이고, 날씬한 몸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들을 몸매로 평가할 것이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집이 있을 것 같아.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평가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춰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자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마음의 CCTV, 조명 효과. 사람들은 연극 무대의 주인공처럼 자신도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타인들의 시선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제 그 CCTV 스위치를 꺼버려야 한다.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자기 프레임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자신은 결코 치우침 없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오해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타인에 의해 끊임없이 오해받고 왜곡당하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한 연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10번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몇 번 정도 만나면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자신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적게 보았다. 다시 말해, 나의 입장에서 타인은 짧은 시간에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지만 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나는 한눈에 척 보면 너를 알지만 너는 척 봐서는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단 5분 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5분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누군가에게 본인이 외향적이냐고 물었을 때 가장 빈번히 나오는 대답은 그때그때 다르다이다.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는 수다쟁이가 되지만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조용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 같은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자신 있게 하나의 답을 내놓는다. 그 사람은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둘 중 하나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신념 같은 내적인 요소들로 설명하지만 우리 자신의 행동은 상황적인 요인들로 설명한다. 네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기 때문이고 내가 늦은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이다. 네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내가 네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실수였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난 어쩌다 보니 그런 실수를 한 것이다. 네 마음속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한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고 나는 단지 실수로 말이 잘못 나왔을 뿐이라고 합리화시킨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런 식의 판단은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온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가리켜 독재정권이라고 부른다. 국민들이 읽고 말하고 보는 것까지 간섭하고 통제하는 독재정권처럼 자기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순간 삶의 여러 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몰입의 즐거움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들이 어떤 일에 깊이 몰입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어지는 상태를 몰입이라 하고 몰입 상태가 행복과 성취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정신병리학자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경향이야말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자기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남들과 자기 자신을 자주 비교하게 만들고 결국 행복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지혜는 우리에게 이런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겸허해질 것을 요구한다.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 전화데이트의 비밀, 자기 실현적 예언. 타인의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으로서의 나에 대한 실험이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팀에 의해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여성과 전화상으로 짧은 대화를 나누게 했다. 다른 집단의 남성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역시 전화로 대화를 나누게 했다. 전화데이트 전에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각 집단의 남성들에게 기대를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전자의 집단에게는 상대가 예쁘다는 기대, 다른 집단에게는 상대가 예쁘지 않다는 기대를 심어준 것이다. 연구자들은 전화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한 후에 그 중에서 여성의 대화 내용만을 뽑아 제3자에게 들려주었다. 이들에게는 각 여성이 매력적인지 매력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채 해당 여성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지 등을 평가하겠다. 그 결과 놀랍게도 상대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여성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예쁜 여자는, 더 정확히는 예쁠 것이라고 기대됐던 여자는 실제로 성격이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사진은 실제 전화 대상의 사진이 아니었다. 따라서 전화 매너가 좋았던 여성이 실제로 예뻤던 것은 아니었다. 비밀은 통화 내용 전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것은 남성들의 기대였다. 상대가 예쁠 것이라고 믿었던 남성들은 첫마디부터 부드럽고 상냥했다. 통화 내내 전화 매너도 훌륭했다. 반면에 상대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 남성들은 첫마디부터가 매끄럽지 못했다. 상냥하지 않았고 퉁명스러웠다. 그 어떤 여자라도 자신에게 상냥한 남자에게는 상냥하고 자신에게 퉁명스러운 사람에게는 퉁명스러운 것이 인지상정인 법. 다시 말해 여성의 행동은 여성의 성품이 아니라 바로 남성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남성의 기대가 남성의 행동을 먼저 바꾸었고 이렇게 바뀐 남성의 행동이 여성의 행동을 유도한 셈이었다. 여성의 행동을 본 남성들은 역시 예쁜 여자는 성격도 좋아. 혹은 역시 안 예쁜 여자는 성격도 안 좋아. 라는 평소 생각이 맞았다고 확증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대는 먼저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그에 반응하는 타인의 행동을 바꾼다.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저 사람은 원래 그렇구나.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한다. 흑인이 폭력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백인은 흑인을 대할 때 경계한다.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을 대하면 누구라도 행동이 어색하고 불친절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고 아, 역시 흑인은 그렇구나 라고 자신의 신념을 확증해버리는 사람은 상대 흑인의 행동을 유발한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임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른다. 기대가 그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 선입견이 먼저 내 행동을 바꾸고 그 행동이 타인의 행동을 바꾸는 이 위험한 순환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질 것이다.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행복에 관한 사람 프레임에 따르면 행복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기질이든 부단한 내면 수양과 철저한 생활 습관이든지 간에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본다. 사람 프레임으로 행복에 접근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비밀만큼 중요한 자질은 없다. 그러나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프레임도 지녀야 한다. 어떤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에 관한 상황 프레임, 특히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준 연구는 행복도 전염된다라는 책으로 출간돼 화제가 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은 주변 사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행복이 비만이나 금연 못지않게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당신을 향해 웃을 것이다. 행복은 개인적 요인들만의 산물이 아니다. 행복은 내가 속한 집단의 산물이기도 하다. 내가 내 친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상황 프레임을 장착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행복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행복이 개인적 선택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 행위라고 인식을 확장하게 되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내가 상황이다 라는 프레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나는 어떤 프레임이 될 것인가? 인생은 자신을 발견하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남긴 말이다.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상황이다라는 프레임을 장착해야 한다. 타인의 행동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자기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더 나은 나를 창조하려는 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